누군가 살았던 어떤 주소, 그리고 우체통, 지금은 버려진 쓸모없는 어떤 기억들. 그런데 그것들이 저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 없어져 버린 어떤 기억들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쓸데없어 보이는 이 공간이 이상한 아름다움으로 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더는 쓸모없어진 어떤 기억들, 어떤 관계들, 또 어떤 우정들도 어쩜 이렇게 커다란 구멍을 내 마음에 내면서 또 깊은 곳으로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누군가의 주소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저의 이 작은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수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닌 저 높은 수준의 어떤 초월적인 상태, 그러니까 도인이나 세인트나 그런 성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 같은 거룩함, 그러니까 부드럽고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또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혹은 그런 마음의 결이 가리키는 거룩함이에요. 신의 연민이 담겨서 또 그 연민이 인간을 그 아름답게 하고 또 순정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수다란 때로는 찌질하고 내세울 거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무너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서 기빨리는 그런 수다가 아니고요. 또 뭔가 돈벌이가 되거나 인생에 분명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볍고 또 소박한, 그러나 정직해서 삶의 무게가 그대로 담기는, 또 무슨 큰 기대 없이 나의 허물이나 약점을 내려놓고 위로받는 그런 공간, 그런 수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이가 있는 이야기는 아픔을 치유하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이 공허하거나 좌표를 잃었다고 느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 날 걱정 없이 허심탄회하게 나눌 친구가 있나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느낌표, 그리고 말줄임표를 함께 찍어줄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래서 시인 유한지님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에서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놓아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학교를 함께 다녔다거나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런 오랜 친구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거니 하고 한 말들이 남의 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누군가 나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떤 거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 오늘은 먼저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수녀원에서 한 수녀님이 제게 길을 가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은데 넘어져도 아름답게 넘어지라고 모든 것에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Way이죠. 그 낙법에 관한 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 수다에도 법이 있습니다. 비루한 이야기도 꽃이 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전제해야 하는 서로의 약속이란 지금 이 시간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전적으로 서 있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젠가 그 수녀님들의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함께 울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던 제 친구 수녀님이 소피아 수녀는 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 수녀님 입장에서 그 울기까지 하고 같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잊었지만 만일 그때 그 수녀님하고 갈등을 빚은 그런 상대방 수녀님이 또 와서 제게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그 상황을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또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그 아픈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실 자체는 실제 이 얘기에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 내가 느낀 두려움, 분노, 실망 같은 그런 감정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일단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면 온전히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함께 느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선물로서 나의 입장이나 의견을 잠시 보류하고 온전히 이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하고 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나와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 인간으로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변해갑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기억들, 사람들, 그리고 우주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들어주면서 알게 되는 그 상대방 친구의 아름다운 마음이나 그 마음의 깊이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분명치 않은 어떤 길을 비추는 그 불빛이 됩니다. 이런 어둡고 아픈 상황을 이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서 아름답게
살아내는구나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너무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막 잡아 누르고 몸이 막 다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때는 바로 눈치를 채워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요.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소화되지 않았던 혹은 잠재워 두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중에 자꾸 그 꼬마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꼬마의 말은 내 삶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나의 친구에게 선물로 내어준 시간이니까 내 안에 꼬마에게 속으로 속삭여야 돼요. 예, 알았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따가 잘 들어줄게. 그것이 10살의 기억이었든 또 20살의 기억이었던 잘 들어볼게.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와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가로를 쳐야 합니다. 우리 이건 이제 가로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잠시 보류해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는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느껴질 때도요. 또 한 번 들어주세요. 사실 그 사람은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미세한 그 몸짓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조그마한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혹은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미진한 구석이 있다면 그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럴 때 혹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요. 간섭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의미가 생기도록 공감하는 것은 결국 내 중심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은 보류해 두어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괜찮겠지만 만일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고 또 어떤 연약한 그 자기 내면을 이렇게 꺼내려 한다면 내가 지금 그게 가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서로 약속을 정하고 내가 정성껏 들을 수 있는 내 내면의 공간을 좀 마련해야죠. 내가 할 일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날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잖아.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거든. 저는 특히 그 올바른 의식이라는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내 친구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예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괜히 날카로워져서 그 날카로운 반응으로 그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드럽고 그 연약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들은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이야기는 한 개인의 허물이나 수치가 아니고 그 시대, 그 환경 속에 놓여진 한 인간의 실존과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얻어진 어떤 아픔이나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정황을 많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어떤 일이라면 어떤 여성의 이야기라면 그때 젊은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절망을 살아야 했고 어떤 공간에서 그 자기의 삶을 이해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이해, 그런 공부라 그럴까요? 그런 거 없이 어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사실 무모한 짓입니다. 누가 이러이러했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데 그 조건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또 생각했고 또 어떻게 그 시공을 지나가면서 아팠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지나치게 그 사생활로 그 어떤 사람의 삶이었다고 그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시대를 또 어떤 공간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의 잘못이나 한 개인의 어떤 도덕적 결함으로 그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